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다음 주 일요일 5월 2일 치러집니다. 경선 후보로 출마한 의원분들 저희 시사본부에서 한 분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영표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셨는데 출사표 던지게 된 계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네. 당을 유능하고 또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4.7 보궐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다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또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리더십 보여주실 계획이십니까? 네. 이번에 4.7 재보궐선거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태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태도요? 태도. 네. 네. 그래서 어떤 내로남불로 표현이 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호된 질책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 세계적인 그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또 코로나가 또 소득 양극화를 또 심화시켰습니다. 예. 공급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또 필요한 정책들을 약간 시점을 좀 놓쳐가지고 네. PCR 같은 경우에 네.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했어야 될 걸 좀 늦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을 해서 사실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패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기준이 뭐냐 하면 네. 국민들은 일단은 강남 집값이 안정되는 것, 오래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지표로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 저희가 이사 공급 대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부동산의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좀 제대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보면 강남 집값이 안정되고 좀 하향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일관성을 좀 더 유지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자들이 지금 대출 규제가 과도하게 이제 현실이 맞지 않다. 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인정을 하고 신속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금 그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 소화기를 좀 가깝게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감이 좀 멀어서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윤호중 잘 들리고 네네. 있습니다. 예예. 네.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함께 당을 이끌어갈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평소에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보세요? 예, 홍영표 의원님. 예, 잠깐 이거 끊겼네요. 제가 이제 이동 중에 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예,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원내대표로 당선된 윤호중 의원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네,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당에서 같이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특히 20대 국회 때 제가 패스트트랙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또 선거법 비롯한 정치관계법 이걸 할 때도 아주 같이 팀이 돼서 일을 했었고요. 네. 굉장히 이제 안정되고 합리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진 윤호중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나 또 국가의 미래에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호흡을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우원식 의원과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서로 간에 뭐 인터뷰 과정에서 들어보면 계파 갈등 이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친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곤 하던데 이 분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우리 당에서 친문 비문은 이제 사실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네. 또 당대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또 이제 뭐 선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프레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이미 뭐 친문 비문 이것은 옛날 이야기다. 저는 뭐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번 당대표와 최고위원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네. 또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잘해서 대선 승리를 할 것인가. 예. 또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 마지막인데 네. 코로나 위기나 또 경제 회복의 성과를 내서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게 어떻게 당정청이 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경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친문, 비문 이런 프레임은 그런 것에 그런 생산적인 논의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권력 투쟁의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적인 지지가 높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였는데 지금 아무래도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당청 관계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내년 대선까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백신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청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뭐 이번에 제가 우리 당원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당이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알 수 있고 또 필요한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반영하려면 당이 중심이 돼서 국정 운영을 좀 끌어가야 된다. 당의 주도적 역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코로나 위기나 경제 지금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또 과거에 보면 집권 말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 한 20년의 정치의 역사를 보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내임덕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특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중심이 돼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걸 잘 극복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년 3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당이 많이 바꿔야겠다라는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에서 뭐 패배 이후에 이제 쇄신안을 내기도 했었는데 당의 지금 그 입장들 분위기들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당을 어떻게 바꿀 계획이십니까? 이제 저희가 뭐 철저하게 우리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당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당내 소통 또 당정청 간의 논의의 어떤 실질적인 구조 이런 성과 이런 데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당대표가 된다면 일단은 당내 저희 소통을 강화해서 우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3시간, 4시간 이런 집중 토론도 하고 의견을 해소해서 좀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당내 의견 있는 사안들은 3시간, 4시간 집중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의총 같은 걸 열어서 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또 당청정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저는 대통령께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제가 원내대표 때는 여러 가지 국정의 주요한 현안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뭐 한 2시간, 3시간도 토론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내 또 당정청 간의 소통을 늘려서 네네. 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에 대한 네.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4대책 이후에 기조라든가 방향 이건 맞다고 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정작 당내에서는 지금 아니다. 이 종부세 같은 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런 문제도 당내에 어떤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9억으로 12억으로 올리자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러냐면 지금 12억 공시지가의 지분 시가로 하면 15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해지는 종부세는 한 1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그 액수가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1,700만 가구 중에서 약 13.7%가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네. 서울은 집값이 높기 때문에 300만 가구 중에서 16%가 이걸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부세 문제는 가능하면 저는 그냥 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그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저희 그 재산세 부담이 이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논의를 더 해서 네네. 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예. 선거 이랬으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정책을 바꿔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좀 면밀하게 그런 어떤 부담이라든지 지금 2030년까지 공시가를 90%까지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잘 설명을 드리고 네.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던가 이것을 유지하던가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일관성이 중요하고 지금 와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동산 기조를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이걸 다 풀어주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해서 뭡니까 북한산 도봉산 밑에 있는 저층 아파트들 고도 제한을 완전히 풀어준다든가 한강변에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도 고도 제한을 풀어서 70층, 80층 지켜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책에 어떤 혼선이 오면 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도의 민심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네. 검찰개혁, 언론개혁하라고 180석을 줬는데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개혁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게 국민의힘인데 저희는 뭔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문제도 저는 그 기본 방향을 저희가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검찰개혁은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의 어떤 수사 기소 독점이나 반인권적 수사 관행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 이제 수사 행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도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막 공수처도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하고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더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언론개혁도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게 필요하다. 특히 가짜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게 언론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뭐 제도적으로 또 입법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의 어떤 방향 자체를 뭐 하지 않겠다는 거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는 이번 사실 선거의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년 전 총선에서는 코로나19 대책 잘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지만 1년이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백신 수급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1월에 네네. 집단 면역 해야 된다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네네.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을 저는 이게 정쟁으로 가져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또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백신은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백신 위기주의 때문에 네. 지금 전 세계가 이 공급이 제대로 제 날짜에 안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신 문제는 우리가 확보한 백신을 제때 제대로 공급을 받는 것 이게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과제라고 합니다. 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범정부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여튼 정부의 그런 노력에 좀 힘을 보태주는 뭐 이런 정치권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걸 자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거기에 따라서 이걸 쟁점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되시면 야당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시겠어요? 저는 뭐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원내대표 할 때도 그런 입장을 계속 지켰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또 가능하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뭐 집권 여당의 당대표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또 과거에 원내대표를 했을 때 그 네. 4당 체제에서 4개의 야당을 상대하면서 했었던 많은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고 이렇게 당대표를 만들어 주신다면 네. 그런 문제도 제가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당대표는 당을 수습하는 책임도 있고 또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당대표가 될 예정이신지 끝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번 당대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의 안정과 단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이렇게 당에서 잘 뒷받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네. 대선 또 승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어떤 위기 돌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치밀한 어떤 전략 또 어떤 설득과 협상력 그리고 책임지는 리더십 그런 것이 저의 좀 장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반드시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대선도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